예, 3교시입니다. 3교시에는 외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독일 편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격 및 급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격은 연령이나 재정 상태 혹은 요양의 원인 등에 관계없이 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나 혹은 정신적이나 신체적 질환으로 발생된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급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 제공에 요구되는 기준이 되는 지원 횟수 및 기간에 토대로서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개인적 요양 필요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이라는 것과 중한 그리고 매우 중한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중한, 매우 중한 정도로 세 가지로 정도를 그 구분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요양 필요성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그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드레싱 혹은 개인 소독을 요하는 것과 일주일 간격으로 가정 청소를 부수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불구 수준을 하, 중, 상으로 나눴을 때 하는 2개 이상 일상활동 장애와 도구 이용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고요. 일일당 최소 한 번 이상 일주일에 몇 차례. 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 일상활동 장애와 도구 이용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중과 상, 하 다 일정하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 이상 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날 경우, 그리고 상 같은 경우는 낮과 밤 일주일에 몇 차례씩. 독일 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불구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가입자의 의학적 진료를 위한 지침 개발은 요양기금을 관리하는 몇 개의 기관에서 위임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진찰은 질병 근거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질병 혹은 불구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진료 규정은 따로 적용됩니다. 자택 요양에 대한 급여는 1995년에 그 4월 달에 시작되었으며 뒤이어 1996년 7월 달에 시설 요양에까지 대해서 확대됩니다. 집안 청소 서비스는 일상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 대상이 되고요. 요양보험은 비공식적인 요양 제공자에 대한 급여도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요양에 대한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는 자택 요양에 주당 최소한 14시간 이상을 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및 급여의 범위에 이어서 두 번째 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정 요양에 대해서는 현금 급여나 현물 급여 또는 두 가지 급여를 이렇게 혼합하여 제공되고 있는데요. 현물 및 그 현금 급여에 대한 수준은 수령자의 장애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요양 편의를 위해 기술적인 장비와 집 개조를 위한 목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은 현물급여에만 제한되며 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가정요양에 대한 급여의 상한은 2,800 마르크를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증인 경우에는 3,300 마르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에는 주간과 야간 요양 제공을 포함하여 단기간의 시설 요양과 대체 요양 제공자에 의한 일시 요양 및 훈련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및 그 프로그램 관리는 그 각 질병 근거별로 그 요양 근거가 설립되고 있는데요. 그 요양 근거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근거와 긴밀히 관련되고 또한 통상적으로 질병 근거로부터 자원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질병금고의 직원들은 건강보험 업무와 요양보험 청구 내역 업무 두 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금고는 질병금고의 의료 서비스의 도움으로 신청자를 조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금에서 서비스 사용에 대해 질병금고에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재활에 대한 책임은 아직도 질병금고가 맡고 있는데 질병금고는 요양급여 대상자를 질병금고의 업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제한적인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금고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요양보호법에 그 전문 요양 제공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요양금고는 신청기관에 대해 그 취급기관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1995년부터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독일 역시 노인 돌봄 문제에 부딪혔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자 한국보다 13년 빠른 1995년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늘어나는 장기 요양 비용을 독일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바이에른주에 자리한 도시 뉘른베르크.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멜라니 씨는 하루에 15명 정도의 노인을 돌본다.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대상이 된다. 장기 요양 등급은 보통 3등급으로 나뉜다. 경증은 매일 최소 90분, 중증은 3시간, 최중증은 5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Das schieben wir der Aufregung entgegen. Ne? Donnerwetter, Frau Dressler. Haben Sie Ihre Tabletten schon genommen? Ja. 어떤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매일 기록으로 남긴다. Und hier haben wir das sozusagen unsere Leistungen, welche Leistungen wir machen. Und dann nochmal so ein Kommunikationsblatt mit dem Arzt, wenn jetzt irgendwas anfallen würde, dass wir Tabletten geben müssten. Aber das ist bei der Frau Dressler nicht der Fall. Genau, und dann unser Berichteblatt, wo wir jeden Tag dokumentieren, was wir bei der Frau Dressler gemacht haben und wie es ihr geht. Genau, und so ist es aufgefasst. 수급자의 등급과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뿐 아니라 방문 횟수도 달라진다. Also wir kommen jeden Tag von Montag bis Sonntag so früh, so um die Zeit 9:30 und abends so um 9. Und da helfen wir beim Ausziehen, den Christverband weg, das Nachthemd anziehen und früh helfen wir beim Anziehen. Genau, also zweimal kommen wir am Tag. 장기 요양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은 요양시설보다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증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450유로가 지원되지만 시설에 입소하면 1,023유로로 2배가 넘는 돈이 쓰인다. Wir haben in Deutschland 3,7 Millionen Menschen, die von der Pflegeversicherung Leistungen bekommen. 800.000 davon stationär, die leben also im Pflegeheim. Und dieser Anteil ist seit vielen Jahren ungefähr gleich. Das heißt, wir haben zwar einen Anstieg an Pflegebedürftigen, aber die Leute werden mehr zu Hause gepflegt und werden länger zu Hause gepflegt. 재정 안정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독일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왔다. 2008년 개혁의 핵심은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보험료율을 0.25% 인상하는 것이었다. 2012년엔 치매 환자를 장기 요양 등급에 포함시켰다. Wir haben seit vielen Jahren eine große gesellschaftliche Debatte genau über das Thema. Jeder weiß, Pflege ist eines der großen Zukunftsthemen. Jeder weiß, Pflege wird teurer. Wir müssen mehr Geld für die Pflege ausgeben. 이어서 그 독일의 강제 요양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비용 억제 및 급여 할당제의 시행과 현금 급여와 의료의 질을 강조하는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그 요양보험 제도의 일부 내용이 독창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 일부는 기존의 정책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요양 근거에 부담하는 보험료의 몫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데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 그 연방 정부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요양보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 비용의 전체를 급여해 주지 못하며 1인당 정액급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험은 현물급여의 대안 혹은 보완으로 현금 대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용 및 급여 할당제의 시행이라는 그 면에서는 그 재정 적자가 발생되어도 연방 정부는 그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 것과 고용보험처럼 재정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비용 억제는 요양급여의 할당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급여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1인당 고정률로 그 정해진 급여는 1.7%의 보험료율로 정해진 예산 한에서 비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중증의 경우에 가정요양에 대한 급여 수준은 1개월에 3,750마르크를 초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가장 중증의 요양급여자 가운데서 3%를 질병금고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에 대한 할당 방식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 요양급여는 완전한 급여 시스템이 아니고 최소한의 개인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할당제가 요양보험의 재정 적자를 예방하는 것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전략으로만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할당제는 진로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한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강제 요양보험의 그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현금 급여와 의료의 질을 강조한다. 여기 관점에서 보면 그 1994년 요양보험법 입법 시에 현금 급여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요양을 받은 자에게 현금 급여나 비공식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요양수당 지급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요양보험이 기본적으로 현금 및 현물급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과 현물을 혼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양을 받는 자가 현물 급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금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요양체계 설계에서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 급여는 소비자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전달에서 비용과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주권과 운영권자의 우월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현금 제공은 집안에 갇혀 그 요양을 받는 노인들과 그 장애자들이 도움을 그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요양보험 도입 첫 해에 그 비교적 가벼운 장애로 요양을 받은 자의 그 80%와 중증장애 요양자의 거의 3분의 2가 현금 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994년의 요양보험법은 의료의 질을 강조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공식, 비공식 그 가정요양에서의 품질 보증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요양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요양 제공 기관은 외부 감독과 통제를 수반하는 품질 보증 평가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 간호 요양과 지역사회 요양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명백한 질 기준과 지침을 구비해야 한다고 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자율성과 고객 위주의 의사결정과 요양 활성화와 그리고 환자의 존엄성 존중, 그리고 그 양로 요양에 앞서 가정 요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천명한 것이 요양보험법에 입법화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 계속해서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996년에는 요양의 질 향상을 위한 구조와 절차, 산출 측면을 종합한 품질 보증 원칙 및 안내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감사하는 그 영역이라고 해야죠. 감사하는 영역에 관해서는 주 단위 그 요양급여 금고협회와 요양제공자협회와 그 협상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충분한 급여 수준이라든지 적자 및 인력 부족이 독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지향의 개념과 기술적 정교화가 부족하고 요양급여의 형평성도 조금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사점은 좀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살펴볼 텐데요. 영상은 그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독일이나 핀란드, 그 일본 같은 그 나라에서 이 노인들의 그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노소득 보장과 고용 그리고 의료, 장기 요양에 대한 그 정책적 시사점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핀란드, 일본 사례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 고용, 의료 장기 요양 대책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 선언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주요 국가인 독일, 일본, 핀란드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주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2050년에 우리나라의 중간 연령의 값이 56.4세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그리고 자아실현과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국제기구별 워드 크라우드를 분석을 보면 OECD는 나라라는 단어에 UN은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EU는 연금, WHO는 건강, 국제노동기구는 소셜이라는 단어들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연령을 분절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려서 교육을 받고 나이 들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레저를 보내는 이런 식의 분절적인 연령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이것을 통합한 교육과 일과 여가가 하나로 섞이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후소득 보장과 고용, 의료 장기 요양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분석했는데요. 먼저 노후소득 보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례인데요. 자영업자냐 근로자에 따라서 1층, 2층, 3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연금 체계에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자영업자 대학생인 경우, 회사원 공무원인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매월 정액을 부담합니다. 그 부담의 주체가 개인도 되고요. 회사가 반을 부담하고 또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인 월 약 57,000엔을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후생연금을 채우는 식의 다층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 일본, 핀란드에서는요. 어떠한 재정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연금을 주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급여에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둠으로써 초기에 세팅된 고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개인이 부담할 보험료율을 조금씩 상향함으로써 재정의 안정과 그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용 부분을 살펴보면요. 고용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볼 부분은 55세에서 64세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히 60에서 64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정책이 본 그래프에서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연금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특히 늘어난 시간, 건강 수명에 대해서 일거리를 통한 행복을 찾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죠. 의료 장기 요양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추구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많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급 치료 이하자에게는 자택 중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간 병원 서비스와 주간 보호시설로 이어지는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노인이 ICT 리터러시를 높여주는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 시니어들이 스마트폰을 이해한다든지 디지털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일본의 사례의 경우에 각 지역마다 ICT 리터러시가 높은 노인 봉사자 등을 발굴해서 이들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강습회를 개최한다라는 다분히 노노케어적인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건강 수명은 아시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나이가 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략 약 75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75세가 넘어서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프시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몸이 불편한 시기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 75세 이거를 더 얼마나 뒤로 높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취업 그리고 사회 참가를 지지하고 그리고 건강수명 연장 플랜을 위해서 어떤 건강 무관심층에 대해서 교육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의료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로봇이나 AI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체계적인 방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지금 건강지원형 배식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1인 가구, 2인 가구 관심이 그 비중이 높아지고요. 이분들의 경우에 삼시세끼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동안 평생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니즈는 강하죠. 그러다 보면 영양에 대한 부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양이 낮아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여러가지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영양케어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두고 관리 영양사로 하여금 배식사업사를 통해 자택에 지역 고령자에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락 배달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이러한 식생활 이런 쪽은 온라인 비대면 주문에서도 보다시피 점점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영양사를 통해서 또한 중간의 마진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영양 케어와 스테이션을 넓히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선진국에서는 먼저 노후소득 보장, 고용, 의료 장기 요양 이렇게 크가지 세 방향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후소득 보장에서는 다층적인 구조 보장 체계, 특히 이제 연금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 연금에 대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전 예방 정책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특히 55세에서 64세, 60에서 64세에 대한 일자리 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통한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 이를 통한 현금 흐름, 이를 통한 연금을 대체하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위 나이가 거의 50대 중반까지 간다는 심각한 수준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는 더욱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장기 요양 부분도 점차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처럼 자택중심 지역 속으로가 강화되고요.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한 현재 다각도로 준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예방된 건강이 의료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요새 보건소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시스템적으로 배식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니어의 삶 깊숙이 식생활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식생활 그리고 거주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 그 독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독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는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적자 및 인력 부족, 소비자 지향의 개념과 기술 적정의 교화에 좀 떨어지고요. 요양급여의 형평성에도 약간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사점으로는요. 그 독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고 그 운영상 시사점이라면은 장기 요양보험이 그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급여에 대한 접근성과 그 요양을 받는 자의 빈곤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의 관점에서 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좀 정리해 보면 급여 할당제와 엄격한 그 시설 입소 그 입원 그리고 요양 대상 결정에서의 심사, 공식적 요양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부족 및 소비자 지향 위주의 정책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요양 서비스 기관들과 상담 기관들의 조정에 관해서 명확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끝으로 그 요양 제공 기관들에 의한 부정 및 남용 청구를 감시하는 장치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은 상당히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험이 지출 증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 억제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급여 확대 및 가입자 확대가 진전되어 왔습니다. 급여의 확대가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안들, 이는 정부가 일반 조세로 지원하는 방법들도 그 필요해지며 현금과 상담을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과 가정 요양에 대한 감사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5장 공공부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